민주주의라는 것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주권자라는 그런 어떤 생각,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평등하다. 내하고 생각이 틀린 사람은 다른 것이지 그 사람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권력이 개입됩니다. 독선, 나만 옳고 내가 가진 생각이 보편적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그걸 강요할 경우 그때부터 폭력이 행사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시작은 공존에서 시작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식이든지 폭력이 행사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에 기초해서 제가 이 민주주의를 특히 한국의 정치에 현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바람직하겠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나 뭐 이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로 구분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 정치, 국내 정치든 국제 정치든 서구 중심적인 학자들이 서구 중심, 서양 중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민주주의도 서양에서 왔죠. 그러니까 서양 중심, 뭐 유럽 중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지금의 민주주의 담론은 거의 미국적 담론이 주류를 지배적이죠. 그래서 서구 중심이라기보다는 미국 중심으로 표현을 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 중심적인 권력 정치. 이게 국내 정치는 물론이고 국제 정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서 오늘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그런 정치에서 비롯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력 정치에서 탈피를 해야 되는데 언론 그리고 저 같은 지식인들이 오히려 권력 정치를 조장하는 권력을 가진 집단을 편성하려는 정치를 권력 중심적으로 생각하도록 동조하고 있다. 저 나름대로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87년 6월 항쟁으로 절차적 제도적 민주주의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30년 넘게 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만족하면서 어떤 제도적 변화 없이 지내다 보니까 이런 진영 논리와 양극화, 요즘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대립과 비토크라시, 권력을 잡은 선거에서 이긴 집단이 권력을 독식하는, 그리고 패자들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그래서 계속 그런 악순환이 대립정치, 권력을 잡은 집단이 그 권력을 독자적으로 향유하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계속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는, 그게 꼭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여당과 야당으로 표현되지만 그 여당과 야당을 지지하는 그런 사회 세력들까지도 이렇게 뭉뚱그려. 그리고 정치 현상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제까지 다 이야기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주의의 특색. 우리가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민주화를 주장했던 그 민주화 세력이 집권하지 못하고 군부 쿠데타를 같이 했던 전두환과 노태우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통해서 권력을 잡죠. 그래서 김대중 야당 후보가 권력을 잡은 김대중 정부, 그리고 그 이후 노무현 정부, 우리 민주화 세력이 집권한 그런 시기죠. 이 민주화 세력이 집권한 시기에도 자유주의는 여전히 뭐 학자들은 신자유주의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민주화됐으니까 경제, 특히 민주화 세력이 집권했을 때 경제도 민주화해야 한다라는 큰 대명제를 가지고 시장에 완전히 경제를 맡기는, 국가가 시장에서 빠져놓은 그 자리를 자본의 권력에 맡기면서 자유주의가 득세하는, 물론 정치 현상에서도 이 자유주의의 폐해는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화 세력이 집권했을 때 이 자유주의가
더욱 득세할 수 있었던 배경은 그 당시 이 국내외 환경도 한몫했죠. 김대중 정부 때는 IMF,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미국과 FTA를 맺죠. 그 이후에 지금 문재인 정부 와서는 뭐 소득 주도 성장한다고 했지만 다양한 보수적인 정책 실패로 그냥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이런 진영 논리와 양극화. 자유주의는 능력주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메리토크라시라 그러죠. 능력주의. 악순환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계속적인 부를 축적하고 부와 권력을 축적하고 능력 없는 사람은 계속 거기에서 소외되는 현상. 자유주의의 중요한 현상이죠. 그리고 혐오 정치. 뭐 이번 대선 때는 영원한 지역주의에다가 남녀간, 계층간, 세대간 갈등까지 더해지는. 그리고 포퓰리즘과 팬덤 정치. 학자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룹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태극기 부대 이런 현상들을 이런 걸 포퓰리즘과 팬덤 정치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판적인 관점에서 다루는데 제 같은 경우는 참여의 학살, 공존입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사를 개진하고 표현하는 거죠. 참여 정치의 확산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민주주의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볼 여지는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비민주적 자유주의, 비자유적 민주주의 뭐 이런 논쟁을 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비민주적 자유주의다. 왜? 저는 이제 보수라기보다는 산업화 세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산업화 세력을 완전히 배제하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렇게 민주화 세력 뜰만한 자유를 누리고 그 외에는 산업화 세력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특정한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는 방식. 그래서 비민주적 자유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다. 비자유적 민주주의다. 이렇게 어떤 시각으로 문재인 정부의 5년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서로 다른 그런 학자들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고려해 봤을 때 긍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정치에서는 강대국의 패권 경쟁에 동조하는 이것도 패권, 권력 정치의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미국 중심 혹은 중국 중심. 강대국의 서로가 어떤 권력을 국제사회에서 추구하려는 그런 경쟁에 우리가 스스로 말려 들어가서 그렇게 세력을 나누어서 그 패권 경쟁에 동조하려는 약소국이 이 패권 경쟁을 다룰 때 강대국들의 힘의 역학관계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그러한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내 정치가 왜 우리가 현실로 보고 있는 앞에서 제가 지적한 그 국내 정치의 그런 권력지향적인 형상들이 나타나는 부작용, 왜 그게 서구 중심적인 권력 정치냐? 왜 다수결 원칙? 여러분들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다수결 원칙은 전형적인 권력 정치를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한국화. 요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의 한국화는 민주주의는 빌려온 정당성이다. 해방 이후 미군 정치하에서 우리가 받아들인 그런 정치제도 이거 한 번도 이거 우리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스스로 이렇게 검토해보지도 않고 지금까지. 그래서 학자들이 빌려온 정당성. 민주주의를 한국화할 필요가 있다. 발에 맞지도 않는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우리가 겪었던 불편을 이제는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치, 국내 정치, 붕당 정치다. 옛날 조선시대 당쟁 벌이던 그런 시대를 많이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죠. 저는 이것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붕당 정치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기 때문에 권력 집단들이 그 권력을 사사로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현상도 우리가 지금 뭐 이번 대선 과정에서 많이 볼 수 있었죠. 진정, 예. 제가 보수 진보 이렇게 부르지 않는 이유는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일단 진보 세력은 변화, 기존의 제도나 정책들이 문제가 있는 것을 좀 더 낮게 변화시켜 나가려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보라 부르고 그렇지 않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을 보수라 부르죠. 그런데 민주화 세력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그다음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어느새 기득권 세력, 두 권력 집단의 한 축을 형성하는 그런 세력이 돼버린 거죠. 진보와 보수보다는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 이렇게 부르는 게 저 나름대로는 합리적이다. 왜? 역사적으로 산업화 세력은 개발 독재라 그러죠. 그리고 그러한 개발 독재 시대에 저항하면서 한국 사회 민주화를 추동했던 민주화 세력, 억압과 저항. 그래서 우리가 그 저항해왔던 민주화 세력 집단들을 진보, 변화를 추구했으니까. 그래서 진보 세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는데 사실은 15년간의 민주화 세력이 집권을 하면서 어느새 권력 집단으로 변해버린. 그래서 진보와 보수의 틀은 더 이상 양대 세력을 설명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용어다.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공. 개발 독재하면서 반공. 자유민주주의를 반공주의로 덧칠해갖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좌파 빨갱이 친북단체 민주화 세력들은 다 친북 좌빨로 다 매도해서 억압해왔던. 그리고 이게 여전히 이런 갈등, 이걸 뭐 이념적인 대립이라 보기도 어렵죠. 정책이 자기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했던 그런 용어들이기 때문에 산업화 세력은 시장, 능력, 자유로.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먼저 성공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집중. 그게 개발 독재죠. 골고루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능력 없는 노동자들한테는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 노동력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국가가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요소인 노동력은 아주 값싸게. 그래서 자본가들한테 그리고 재벌들한테 지금 이 산업화 세력은 이런 시장주의, 그다음에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굳이 이데올로기적으로 구분하자면 그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대북 정책, 산업화 세력들은 제재, 특히 경제적 제재, 외교적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핵 개발을 저지한다. 뭐 이런. 근데 민주화 세력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처럼 포용 그런 정책적. 특히 대북 정책에서는 확실하게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어떤 그런 차이, 양대 진영의 차이를 분명하게 좀 읽을 수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념적인 차이, 특히 이제 북한에 대한 정책을 두고 나타나는 이념적 차이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국제관계, 일제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이승만, 일본에 부역한 그 친일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중용되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쭉 친일 세력들이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 근거지를 마련하는. 친일과 반일은 확실히 이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을 구분짓는 이승만 정부에 중용됐던 그런 관료들이 또 그 자제들이 또 계속해서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생각이 일반 국민들 정서하고는 좀 다른.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일반 산업화 세력이든 민주화 세력이든 일단 공감대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중심이나 중국 중심으로 가면 반중. 일본의 식민지 끝나고 그다음에 미군정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물적, 무슨 제도적 여러 가지 특히 이 도움을 받아서 한국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그래서 한때는 모든 것이 우리 일상의 삶도 미국이 중심입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하는데 어떤 우리 국내 이슈가 있으면 그거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데 미국에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될 정도로 뭐 실제 한국 사회가 한미 동맹
전쟁도 그렇고 전시 작전 것도 그렇고 그런 어떤 미국 중심에 대한 반감이 중국 중심으로 이동하는 그 친미 세력에 대한 어떤 반발로 중국 중심이라기보다는 미국 중심에 대한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 뭐 이런 어떤 시각들이 있죠. 그래서 국내 정치는 국가보다는 권력 정치에 매몰되어 있는. 그 권력 정치의 능력주의.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권력을 잡았다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성자도 자기들끼리만 나눠먹는. 말은 선거 때는 주권자 국민이 왕이다 하지만 선거 끝나면 언제 받냐 이런 식의 정치가 되풀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권력 정치에 있다. 그리고 다수결 원칙. 우리가 민주주의의 절대 원칙으로 삼고 있는 다수결 원칙. 권력 정치의 중요한 그런 제도적 처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제정치. 국제정치도 권력정치의 연장, 현실주의입니다. 현실주의는 이 외교정책을 위반하는 실무자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시나리오를 짭니다. 그리고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이 지배적인 담론으로 인정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현실주의는 이런 가설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폭력적으로 나를 제압하면 국내 정치는 국가가 개입해서 도둑질을 하면 그게 따른 처벌을 가하죠. 국제사회는 그런 중앙정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힘센 놈이 최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을 기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힘이 약하면 잡아먹히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지금도 다. 또 우리는 식민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거기에 대해서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막 안보 강조하고 보수 세력이나 산업화 세력이 전유물이죠. 막 안보 막 이렇게 강조하고 국가는 국제사회의 유일한 다른 해기자 없습니다. 이런 현실주의 이론은 홉스. 자연 상태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입니다. 그래서 힘을 길러서 잡아먹히지 않도록 북핵 문제나 우크라이나 문제,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이슈들이 다 이런 현실주의 논리에 근거해서 정책이 위반되고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힘의 관계로 그걸 이해하지 않고 그냥 다른 국제사회 평화 이런 질서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굉장히 나이브하다는 소리를 바로 듣게 되죠. 왜? 국제사회는 정확하게 힘의 논리가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냉전이라는 용어를 요즘 언론에서 많이. 냉전은 이데올로기, 옛날 자유민주주의 진영,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 서로가 대립하는 이념적으로. 그래서 힘이 균형을 이루어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그래서 평화적인 공존 상태가 지속되는. 현실주의 세력 균형 이론으로 물론 국제사회를 설명하는 다른 이론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현실주의를 설명하는 것은 현실주의가 지배적인 담론이고 그게 외교정책 담당자들이 주요하게 고려하는 어떤 국제사회의 현실에 대응하는 그런 어떤 분석 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사용하는 신냉전,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러시아, 중국 권위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 국가. 근데 이 신냉전이라는 용어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제가 생각에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 처음에 신냉전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미국에 있는 학자들과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관료들이 이 신냉전 중국이 부상하면서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인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급성장 그래서 G2가 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학자들과 외교정책 담당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용어가 신냉전입니다. 그래서 신냉전이라는 용어, 특히 아까 제가 패권 경쟁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좀 시각을 권력 정치에서 벗어나서 문명 충돌 혹은 가치 충돌 이런 시각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서구의 민주주의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기초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중국의 공동체의 질서와 안정. 공동체의 질서와 안정, 개인 공동체보다 후순위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언제든지 개인이 자기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서로 다른 가치들에 충돌하고 있다.
국제사회, 예. 유엔 안보리 상위 이사국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5개 국가. 공정보다 패권. 예. 이 현대 문명, 유럽에서 시작된 과거 신중심의 전통시대, 중세시대에서 인간 중심의 시대로 넘어온 이 모던한 우리 시대. 그리고 이 인간 중심,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이런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제도, 그걸 지탱하는 이 현대 문명, 그걸 좀 다르게 권력 중심적인 생각에서 좀 벗어난 민주주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안적 민주주의, 서구 중심의 권력 정치에서 탈피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좀 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서구 민주주의, 아테네의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하죠. 근데 아테네 민주주의는 노예와 여성은 참여권이 없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특정한 조건과 계급을 속하는 사람들만 참여한 민주주의입니다. 이 민주주의가 중세시대 때 군주제의 시절에는 자치를 감췄다가 다시 이 현대가 인간 중심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다시 시작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종교전쟁, 사회계약론, 상권분리, 프랑스혁명. 프랑스혁명은 부르주아지 계급, 자본가 계급이 참정권을 얻은 그런 사건이죠. 미국의 민주주의, 평등, 유럽의 신분제 사회에서 탈피해서 청교도, 개신교들이죠. 프로테스탄트들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와서 만든 민주주의, 완전한 평등한 그런 민주주의,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이유는 미국의 민주주의. 유럽에서는 그 신분제 사회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의 민주주의도 이제 흑인이나 여성들의 참정권 운동이 벌어지면서 이제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가 됐죠. 그래서 서양의 민주주의 발전사는 반민주적 자유주의였다. 모든 사람이 주권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프랑스 혁명 때 아까 얘기했듯이 노동자들은 배제야. 자본가 특정한 교육을 받았거나 세금을 냈거나 특정한 인종 이런 사람들만 민주적 권리를, 자유권을, 참정권을 누렸지 그 외의 사람들은 민주적인 참정권을 얻지 못했던, 이걸 서양의 민주주의 발전사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법 앞에 평등.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보통선거죠. 선거법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참정권을 했어. 정치적 자유. 그렇지만 법 앞에 평등은 대표자들이 제헌, 우리가 만드는 헌법, 우리 선조들이 대한민국 헌법 우리 선조들, 우리 앞에 분단 이후에 남한 단독 정부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초안을 만들어서 투표에 붙여서 개헌 헌법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87년 직선제 헌법도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역시 헌법을 만드는 그 한 사회 공동체의 질서를 담은,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담은 규범들이 대표자들이, 우리가 투표에서 선택된 제헌 권력을 대표자들이 독점하는 민주주의보다는 특정한 법을 전공한 특정한 그리고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대표가 돼서 법 앞에 평등을 주장하죠. 그리고 정치적 자유, 아까 보통선거 제가 얘기했죠. 굉장히 평등한 보통선거 1인 1표제 평등한 선거가 보장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본 권력, 언론 권력, 그다음에 정치 권력이 내보다 더 많은, 물론 현실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 다 투표소에 가서 한 표씩 찍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1인 1표 보통선거제도는. 그럼 뭐가 대안이냐? 예, 제가 이제 대안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서구 민주주의 권력 분산, 아까 상권 분립에서 시작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리고 참여의 확장, 계속 비민주적 자유주의에서 점차 특정한 계급이나 조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참정권을 갖게 되는, 그래서 보통선거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한 표씩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참여의 확장,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자유와 권리, 모든 사람들이 참정권을 가져서 오히려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그걸 대중독재라 그러죠. 특히 혁명을 많이 사례를 많이 듭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공포정치,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공산당 일당 독재. 대중들이 정치적 제도를 설립하는데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서구의 민주주의 역사는 굉장히 불안한. 그래서 파퓰리즘,
팬덤 정치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대중의 정치 참여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시각이 바로 권력 정치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실은 과도 정치, 지배 집단에 의한 권력 순환. 우리도 계속 여당과 야당이 이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권력을 주거리 받거리 하는 그런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됐습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이제 자리 잡은 거죠. 자유민주주의 항상 국제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미국이 경찰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실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 독재 국가의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한 그런 권리를 민주주의적인 권리를 수호해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레토릭을 바꾸죠. 다수결. 다수의 의사는 국민의 전체 의사. 5사람 중에 3사람 찬성, 2사람이 반대. 그러면 3사람이 찬성한 그 정책이 다 모든 5사람이 합의한 정책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권력 정치. 다수가 언제든지 폭력을 행사해도 소수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1인 1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표를 행사하지만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한 표의 영향력은 다르게 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죠. 뭐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토론을 벌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이 복잡한 정치, 정책, 그 토론에 참석한 사람들이 수직 관계가 신분적으로 있다.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겠습니까? 소수의 자유와 권리는 소홀히 되는 다수결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안적 민주주의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참여의 제도. 제가 그래서 다수결 폐지하자. 지금 하고 있는 권력 정치 중심의 민주주의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 권력 정치라는 그런 시각에서 좀 벗어나서 민주주의 그 원칙에 충실하게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 나가서 보완해 나가는 주민자치예산 물론 굉장히 정치인들이 형식적으로 그런 제도를 실행하는 데가 많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제도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그런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그리고 적극적 자유 우리 촛불혁명 물론 어떤 학자들은 촛불혁명이라 부르기는 좀 혁명의 요건이 안 맞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한국 정치 현대 한국 정치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다. 적극적 자유. 과거 같은 프랑스 혁명 같은 바로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끌어내서 목을 친 프랑스 혁명입니다. 한국의 촛불혁명은 박근혜 대통령을 가훈광장에 끌어내서 목을 친 게 아니고 그냥 법적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에 의해서 대표자가 그 직을 내놓는 그런 적극적 참여 그리고 경제적 자유 먹고 살기 힘든데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관심 가지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앞으로 AI 시대가 오고 많은 노동력이 기계로 대체되고 그러면서 개개인의 아이디어가 그게 부가치를 높게 생산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이 기본소득은 도입하지 않을 수 없다.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의 예지. 인은 처근하게 생각합니다. 내보다 처지가 약한 사람을 처근하게 생각하고 의는 자기가 어렵지 않은 일을 했을 때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사양할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아는 이런 감성적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혐오 정치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그런 패권, 현실주의에 기초한 강대국 정치가 아닌 모든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똑같이 평등한 대우를 받는 이 다자주의, 이 국제사회에서 학자들이 쓰는 개념입니다. 다자주의가 대표적으로 유엔 같이 특별한 국가들이 비토권을 행사하는 그런 강대국 정치가 좀 탈피한.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아까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존을 막는 권력 정치, 이기주의, 연고주의, 능력주의, 민족주의, 국수주의, 패권, 이게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권력을 행사하려고 그러면서 타인을 상대를 제압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우리가 또 부정적으로 사용하죠. 이런 것들이 공존, 민주주의 제가 처음에 시작한 그런 민주주의 원칙에 좀 충실해서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예. 그래서 평등과 자유로운 참여 정치가 공존을 보장할 수 있고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예. 고맙습니다. 긴 시간.